네, 오늘은 2013 동국대학교 기출문제 풀면서 논술이 무엇인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자, 논술이 무엇이냐? 논술이 결국에 정답을 찾는 거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잘 적으셔야 되겠죠. 뭐 기존에 우리 논술이라고 하면은 글짓기 시험처럼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대의 논술이 그렇지가 않다. 정확하게 정답을 찾으면 된다.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읽기를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20분이 만약에 시험 시간이다. 그러면은 읽고 나서 쓸 준비하는 것까지 아주 길게는 90분까지도 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글을 쓰는 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술의 출발이 뭐다? 기억 안 납니까? 모든 논술의 출발이 뭐다? 요약이다 했었습니다. 요약이다. 자, 요약은 뭐냐? 결국에는 제시문을 읽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 요약이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논술의 가장 기본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2013 동국대학교 풀도록 할게요. 동국대는 시험이 언제 있어요? 수시 1차에 있어요? 2차에 있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까? 수시 1차에 있죠. 그래서 수시 1차에 쓸만한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수시 1차에 건대는 좀 쓰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건대는 실제로 이제 정시의 커트라인하고 수시의 최저 등급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대를 수시로 써서 가나 정시로 가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수시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정시의 커트라인하고 수시의 최저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곳을 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좀 잘한다. 이런 친구들은 다 어딜 봅니까? 수시 1차에 연세대밖에 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1차에 연세대 6만 명이 와서 시험을 보죠. 그러면 이제 난 연대를 볼 정도는 좀 아니다. 최저를 못 맞춘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대학들이 어디 되면 동대죠, 동대.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동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2개 과목 합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만 있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쓸 수 있는 거하고 붙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홍대 정도가 있죠. 홍대 정도도 이제 수시 1차에서 쓸만한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수시 1차를 그냥 건너갈 수는 없잖아. 어쨌거나. 그러면 내가 연대, 동대, 홍대 중에서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은 기타 대학 중에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동대 문제 펴보세요. 자, 문제 펴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1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문제 2가 있고 문제 3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문제 4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동국대 특징 1번이 뭐냐? 1번이 뭐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동국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4개나 된다라는 거죠. 사실 문제가 4개나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문제가 4개거든요.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도 4개예요. 제시문 4개에 문제 4개 붙어있단 말이야.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동국대는 지금 딱 봐도 맨 앞에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가나다, 라마 있죠. 그 다음에 또 가나다라. 제시문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제시문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동국대의 특징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을 듣게 된다면은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이렇게 정리할 때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따로 수업 듣지 않아도 풀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 보시면은 글자 수가 얼마예요? 300자 안팎이죠. 문제 2번 보세요. 글자 수가 얼마예요? 또 300자 안팎이죠. 그죠?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 보시면은 문제 3번도 글자 수가 200자라는 거. 300자, 300자, 200자. 자, 문제 4번 보세요. 문제 4번 보시면은
문제 4번 같은 경우가 가장 긴 문제인데 얼마야? 400자 안팎이라는 거야. 그지?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글자 수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다들 100분에서 120분이거든요. 근데 동국대는 문제도 많고 제시문도 많고 반대로 글자 수는 적어. 이 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동국대의 출제 의도를 분석하면은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정말 정답만 써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네가 읽어야 될 제시문도 많고 문제수도 많은데 쓸 글자 수는 적다. 정말 중요한 정답만 정확하게 써라 이거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한 문장이다 하면은 몇 글자 정도 되겠습니까? 한 문장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해줬나요? 한 문장이다. 7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300자로 글을 써라 하면은 이것은 몇 문장 되겠습니까? 4에서 5문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거의 뭐와 다름없어. 우리 고딩 때 봤던, 지금도 고딩이죠? 우리 고딩 때 봤던 뭐와 다름없어. 그치? 서술형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 정말 정확하게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정답만을 쓰시면은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글짓기 능력이라든지 어떤 수사라든지 뭐 논리라든지 창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장하고 싶어도 등장할 곳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제시문 읽고 논제 읽고 그대로 답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보세요.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일단 자, 문제 밑에 쓰세요. 문제 1번. 논제 길이가 길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논제의 길이가 길다. 논제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봤던 그 언어 시험 같은 거 똑같은 건데 문제의 길이가 길다. 뭘 의미하는 거야? 요구 조건이 많다. 문제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요구 조건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글자 수는 조금인데 요구 조건이 많아. 정말 정답만 딱 쓰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문제 자체가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문제 자체가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자체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와서 문제를 받았더니 문제가 상당히 길어.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이 많구나. 정보가 많구나. 그러면은 조건은 조건대로, 정보는 정보대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까지 빗금.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까지 빗금.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조건이 나왔죠, 그죠? 뭐하래? 제시문을 요약하래.
법은 그 장엄한 평등 속에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빵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과 관련하여 해석하시오. 자, 해석하시오에 줄치고 2번. 그 다음에는 해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를? 논제의 문구를. 자, 결국에 우리가 문제 1번에서 써야 될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제시문 요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논제 문구를 해석하는 거고요. 자, 그 뒤에 글자 수 보세요. 300에서 360자네요. 자, 글자 수 밑에 별표 치시고요. 글자 수는 항상 최소 글자로 씁니다. 글자 수는 항상 최소 글자로 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최소 글자를 쓰다가 좀 칼 남아. 그럼 덧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최대 글자를 쓰다가 쓸 말을 다 못 썼어. 그럼 더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글자 수는 최소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약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300자니까 요약을 몇 자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50자. 그죠? 해석을 몇 자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50자 하시면 되겠죠. 그죠? 좀 더 발전해서 넘어가 보자. 좀 더 발전 넘어가면은 150자라는 것은 몇 문장이야? 왜 나랑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몇 문장이야? 그렇지. 두 문장이라는 거지. 두 문장이라는 거지. 해석도 몇 문장이야? 두 문장이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율을 짜시는 것이 가장 기본 계율입니다. 논제만 보고서 나 뭐 써야 돼? 못 써야 돼. 글자 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몇 문장이겠어? 쓰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붙어있는 제시문 봐보세요. 문제 1번에 붙어있는 제시문을 보시게 되면은 제시문이 몇 문단이야? 두 문단이죠, 그죠? 제시문이 2문단이야? 두 문단이야? 근데 우리 이거를 두 문장으로 쓸 거야. 그러면은 1문단을 몇 문장으로? 1문장으로 하게 되면은 절대 글자 수의 제약이 안 생긴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제시문을 대충 쭉쭉 읽은 다음에 요약해야지. 이러면은 요약만 200자, 300자 넘어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1문단을 1문장으로 요약해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문단의 주제를 찾아가지고 쏙 옮겨버리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과거와 다르게 요즘엔 논술이라는 것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테크닉들이 아주 많이 작용한단 말이죠. 이런 테크닉이 없이 접근하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동국대가 지금은 4문제잖아. 근데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6문제, 7문제 나왔었어요. 다 써야 되니까 학생들이 실제로는 한 3문제 썼는데 시간 끝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식의 분석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시문이 2문단이니까 우리 2문장이고 1문단은 1문장이고 주제 찾아야 되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균등은 동그라미 땅 치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 해줬었는데 제시문은 우리한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 내가 안경을 깜빡하고 안 끼고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시문 뭐가 된다고? 안경 벗은 게 훨씬 핸섬하죠. 자, 그래. 경직되지 마세요. 이렇게 경직돼서 다들 이렇게 너는 경직되겠다. 남학생 혼자라서. 너 남고야? 여기 오니까 되게 생소하겠네? 별로 그렇진 않아? 나랑 말하기 싫어? 나 왜 싫어하죠? 공부 알려주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얘는 또 뭐죠? 개념 없이? 우리 직원들이 여길 꺼야 되는데 개념이 없네요. 좀 올라가서 개 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합시다. 복습했어요? 복습했어요? 좋습니다. 복습했어요? 예,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8번의 수업만 정확히 들으셔도 다 듣는 거예요, 사실은. 논술은 사실 고1 때부터 하면 아주 좋아요. 왜 좋냐면은 숙제도 안 내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내준단 말이야. 안 내주고 그냥 고1 때부터 해서 일요일 날 4시간씩 나만 만나면 되는 거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면은 고3쯤 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논술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숙달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모든 얘기들은 8주 안에 다 해줄게요. 그 대신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으로 숙달시키시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이널 수업 때 들어와서 4주 수업 듣고, 8주 수업 듣고, 연세대 붙은 학생이 있어요. 8주 수업 듣고, 물론 연세대 수업 5주 또 들어줬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 12번, 13번 듣고, 연세대 붙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늘 새로운 학생, 논술 처음이에요? 네. 논술 준비 왜 안 했어요? 준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수시 못 쓰려고 그랬어요. 말 안 해도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시 안 쓰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되게 큰 문제점인데 이제 그 연대, 고대, 서울대 해가지고 전체 정원에 서울대까지만 하면은 전체 정원에 75% 정도 수시에 뽑아요. 나머지 25%만 정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정시만 막 준비하다가 고3 때 돼가지고 나의 이렇게 구질구질한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갈 대학이 없어. 생각보다 대학이 타이트해. 하니까 수시로 눈을 들려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눈을 들렸더니 이미 망가진 게 너무 많아. 내가 이제 와서 학생부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얘는 예전에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고 있는데 너 부활해라 해가 내가 이제 학생부 쓰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뭐 입사관도 마찬가지죠. 입사관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뭐 내가 뭐 이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고3 때 다시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남은 게 뭐밖에 없어? 논술밖에 없지. 일반 전형이라는 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기엔 부랴부랴 마음에 압박이 좀 있는 거죠. 사실 누구 잘못이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 학교 선생님 잘못입니다. 고1 때 학교 선생님이 너 대학 어떻게 갈래? 해가지고 컨설팅을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누구 잘못이냐면은 고1 때 다녔던 학원 선생님 잘못입니다. 고1 때 학원 다녔잖아. 그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주잖아. 수학학원 가면은 마치 수학만 잘하면 대학 갈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수학만 잘해서 대학 가려면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잖아. KM 금상도 받아오고 막 국제 수학 경시대 나가고. 또 영어학원 가면은 마치 영어만 잘하면 대학 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는 반대로 영어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학원 종합학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학원 오면은 다 해야지 간다고 얘기해 줍니다. 종합학원이니까. 약간 이제 이게 고3 때 갈 때 느끼는 건데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준비가 안 된 학생들 이제 입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고1, 고2 때 전혀 입시를 고민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생 있으면은 꼭 입시를 잘 파악해가지고 잘 준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고1 때부터 준비가 되면은 이게 그냥 쭉쭉 흘러가는 흐름으로 잘 준비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준비하려면은 가장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사탐 공부하는 사람, 사탐 아무도 없어요? 사탐 지금쯤 다 하지 않나? 사탐은 언제 했어야지 딱 좋을까요? 사탐은 고2 겨울방학 되면은 이미 사탐하기 늦어요. 그때 이미 너무 마음이 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탐은 원래는 고1 겨울방학에서 고2 여름방학 때 두 번만 해놓으면은 고2 여름방학 이후에 보는 11월 모의부터 계속 내가 뭐만 하면 돼? 오답 정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사탐이 완성돼 있다고. 근데 이제 사탐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허겁지겁 사탐하는 거지. 막 사탐하다 보니까
영어가 빵꾸 나 있고 막 영어 하다 보니까 수학이 빵꾸 나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쨌거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제시문 1번. 자, 기회의 균등은 시작돼.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기회의 균등은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제시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정보야. 이 정보는 지금까지 봤던 정보야, 새로 보는 정보야? 새로 보는 정보죠, 그지? 새로 보는 정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뭐야? 설명. 두 번째 뭐야? 정의. 우리한테 뭔가 주장하려면은 인과가 되겠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줄 때는 설명과 정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기회의 균등은 이라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정보를 주겠구나. 어떤 정보를? 기회의 균등에 관한 정보를 주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한 범주라 할 수 있다. 자, 어디에 줄칠 수 있어요? 평등의 한 범주에 줄칠 수 있겠죠. 이 원칙은 각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주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되냐면은 동일한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한 보상을 줘야 된다. 곧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놓는다. 자, 균등에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거기에는 혈통, 종교, 배경, 가문하는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능력이 결정적 규정 요소로 등장한다. 왜 기회의 균등 이데올로기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공정한 것으로 비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운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환경이 아니라 줄세요. 자신의 선택과 능력만으로 결정된다는 설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특권을 누리거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 이해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거둔 성공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자, 지금 제시문 1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 1문단에서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 기회의 균등이 결국에는 동일한 업적에 동일 보상을 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치하는 거지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마지막 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판사건, 의사건, 검사건, 아니면은 교사건, 아니면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 능력의 판정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그 사회의 경제적 속성과 그 사회를 움직여가는 지배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짙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존 샤르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오로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사람들에게 가장 높이 평가받는 재질에 대해서만 기회의 균등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란 구호는 대단히 보수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재능 있는 사람들만 각광받고 또 그들만 위해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힘있는 소수만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따라서 정당성의 위기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은 불평등해지기 위한 평등한 권리 및 기회에 대한 요구일 따름이다. 자, 여기 줄 쳐보세요. 불평등해지기 위한 평등한 권리 및 기회에 대한 요구일 따름이다. 줄 쳤습니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가지고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평등이 뭐를 가져온다고요? 오히려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거죠. 이 기회의 균등은 아무런 차별 없이 가장 무능한 자와 가장 유능한 자에게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경주에서 평등한 출발을 부여하는 원리인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개인의 직업, 지위, 연령, 능력 및 계급 등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 차이들이 적절히 배려하지 않고 모든 개인들을 한 통속으로 단련시켜버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평등한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 지금 이 문단 같은 경우는요, 기회의 균등이 오히려 뭐를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오히려 불평등을 가져온다. 불평등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1문단하고 2문단하고 서로 상반되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말은 없지만 이 중간에 이런 식의 연결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말로 정리해 볼게요. 기회의 균등은 내가 쟁취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상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들이 돼버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싹 정리하게 되면은, 또는 그러나 넣어가지고 앞뒤를 맞춰주게 되면은 요약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문제 풀기 전에 개념 수업 하나만 할게요. 요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서. 보통 평등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아주 논술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도대체 뭐가 평등인 거냐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죠. 자, 평등은 실제로 사전 찾아보면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차별이 없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지금 방금 제시문에서 읽었던 기회의 균등이에요. 다른 말로 뭐 기회의 평등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와 정반대로 상반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애가 누구냐? 조건의 평등입니다. 조건의 평등. 자, 기회의 평등은요, 말 그대로 뭐를 보장하는 거냐면은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회를 보장한다. 결과의 평등은요, 말 그대로 뭐를 보장하는 거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겁니다. 자, 기회의 균등이 뭐냐? 동일한 기회를 보장한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각각의 객체들을 데려다 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 땅 하고 뛰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뛰어간 만큼 너에게 그 업적을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시문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아주 공정한 것 같지만 이 B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우샤인 볼트야.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야. 우샤인 볼트하고 할머니하고 다 똑같이 뛰라 그러는 거지. 할머니가 못 뛰었단 말이야. 할머니 못 뛰어서 100원만 가져가세요. 우샤인 볼트 졸라 빨리 뛰는데 너는 100만 원 가져가. 뭐 이런 식인 거지.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논술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회균등, 기회평등 하면은 아주 말은 멋있고 정말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회평등을 가장 잘 보장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편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양극화는 점점 심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교수야. 그래서 아버지는 의사야. 그래서 얘가 강남 대치동에 살아. 그래서 뭐 집에 돈도 많고 막 이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그 영어 유치원 막 다녔어.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막 프리토킹이 가능해. 그래서 중학교는 그 요즘에 그 문제되고 있는 뭐 국제중학교 갔어. 고등학교는 뭐 국제고를 갔어. 얘가 사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얘가 수능을 봤더니 만점이 나왔어. 근데 어떤 아이는 뭐 우리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소재 있잖아요. 아버지는 뭐 저기 환경미화원이고 뭐 어머니는 중증장애인인데 동생이 4명이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 막 씻기고 막 학교 헐레벌떡 가가지고 막 문제 없어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래가지고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안 좋아. 근데 야 너도 수능 보고 너도 수능 봤잖아. 내가 수능 다 보게 해줬잖아. 이 얼마나 평등하니? 라고 얘기하는 게 성립할 수 있어, 성립할 수 없어? 성립할 수 없겠지. 그지? 근데 다 수능 보게 해줬잖아.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기회균등이라고요. 오히려 어디로 간다?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죠. 자, 결과의 평등은요.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줍니다. 뭐 많이 듣던 거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거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공산주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공산주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주다 보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야 준비 땅 뛰어가 하면은 다 잘 안 뛰어가. 굳이 내가 왜? 내가 굳이 땀내면서 열심히 뛸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 정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뭐 생각하면 편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 미국과 동등하게 막 대립하던 러시아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가라앉게 됐고, 뭐 우리 저기 가까이 있는 저기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이지.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똑같이 밥을 먹게 해줄게. 이런 거지만 오히려 사회적 정체를 불러올 수 있다. 그지? 얘도 문제가 있죠. 얘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은 조건의 평등입니다. 이 조건의 평등은요. 경쟁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기회평등 보시게 되면은 너무 경쟁만 시킨단 말이야. 너무 경쟁만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극화도 심해지겠지만 또 모두 심해져. 이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어떠한 스트레스 또는 이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 거부감.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그 우리 왜 그 뭐지 뭐 신종 플루? 그거 유행 뭐 난리 났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해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한 100명 죽었나요? 내가 알기로는 100명도 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멀쩡한 사람들이 40명씩 자살한다고. 심지어 어제는 누가 공개하고 죽었잖아요. 나 자살한다 이러고 죽었잖아요. 그걸 또 누가 사진 찍고 있었더라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죽는다는 사진 찍어주고. 왜? 너무나 경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불평등도 심화되지만 사회적 안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피디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잘하는 거. 남 무시하는 거 1등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서울대 가잖아요? 그럼 고대는 학교도 아니야. 아니, 교대 병신 새끼들 뭐 이렇게 그걸 공부를 하고 했냐면. 고대 가잖아요? 그러면 서성한이 학교도 아니야. 쟤네들은 뭐 발로 공부했냐, 대가리가 없냐 이러냐. 서성한이 가잖아요? 또 그 밑에 학교도 아니야. 그럼 이제 꼭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럼 서울 가잖아요, 서울? 그럼 또 아웃 오브 서울 있잖아요. 아웃 오브 서울, 8월의 서울, 서울에서 멀어지는 또 학교가 아니야. 또 4년 전 또 전문대 학교도 아니야. 전문대 고등학교 학교도 아니고.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내 친구 하버드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걔가 오면은 서울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버드는 전 세계 대학 평가 1위고 서울대는 한 100위쯤에 있는데 땅 파고 들어가야죠. 근데 쳐다보면은 사실은 누가 누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잘나서 무시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무시하는 게 아주 잘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랜저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쏘았다는 또 차도 아니야. 야, 이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언덕은 올라가냐? 이거. 또 내 쏘았다 타도 되잖아요. 그럼 아반떼도 차도 아니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언덕 올라가냐 이렇게 해서 너무 무시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시당한 사람은 어때요? 무시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날 무시했어? 범죄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얘는 또 이제 뭐 방금 말한 사회가 정체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를 조장하는 거냐? 경쟁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A란 사람이 있어. A란 사람을 뭐 김종두라고 합시다. 김종두는 능력이 100이야. 김종두 나죠. 그럼 이제 B란 사람이 있는데 B를 뭐 장동건이라고 합시다. B는 능력이 50이야. 둘이 자꾸 싸우래. 맨날 누가 이기겠어? A가 맨날 이기겠지, 그지?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부자가 되겠지, 그지? B는 점점 지니까 점점 B는 가난해지겠지, 그지? 이러니까 안 되겠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해가지고 B한테 플러스 점수 알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줬다. 그러면 이제 B가 얼마 됐습니까? 80이 됐잖아. 그러니까 A랑 좀 싸워볼만 하겠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경쟁도 잘 일어나가지고 사회 정체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또 과도한 양극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평등은 조건의 평등이란 말이야. 자, 이 조건의 평등이 뭐냐면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김종두라는 사람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공대를 나와가지고 엔지니어가 됐어. 근데 저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단 말이야. 엔지니어가 못 됐어. 나랑 장동건 경쟁하면은 내가 맨날 이기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장동건 너도 대학 가서 공부해. 해서 나라에서 뭐 등록금을 대준다든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이 조건의 평등입니다. 자, 이 기회의 평등 같은 경우는 사회 제도로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주의가 되겠죠. 자유주의. 또는 뭐 다른 말로 자본주의 국가들 우리가 기회의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 니네 다 똑같이 먹어라. 다 그대로 똑같이 먹어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사회주의. 뭐 또는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 얘 뭐야? 배웠어.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그렇지.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야, 자본주의 문제가 많네. 좀 고쳐봐. 이런 거지. 그지?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얘는. 뭐라 그러냐? 사회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없지만 사실은 수정자본주의보다는요 사회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된 체제예요. 왜냐면은 얘는 어쨌거나 자본주의를 수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간이 어디에 있는 거야? 자본에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민주주의에 사회주의를 입혔잖아. 그지? 근데 민주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란 말이야. 뭐를 중시한 거야? 소셜. 사회를 좀 더 중시한 개념인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스위스 이런 애들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삼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걔들이 뭐를 아주 잘 만들어주냐면은 경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을 아주 잘 만들어주는 거죠.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경쟁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 교육입니다. 이미 교육이 돈이 있어야지만 시킬 수 있게 되는 순간 얘는 끝난 거예요. 그죠? 경쟁 조건을 못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만 잘하면은 너 대학원 가고 뭐 박사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줘. 네가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너 대학원 가고 싶어? 등록금 5천만 원인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들은 다 교육이 무료인 거예요. 교육이 유료가 되는 순간 이것들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회균등은 결국에는 불평등으로 간다. 결과의 평등은 결국에는 사회 정체로 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고쳐서 맞는 것이 조건의 평등이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경쟁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경쟁도 잘 일어나고 양극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 나온 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라는 경우를 먼저 봅시다. 자, 기억이란 사람이 있고요. 니은이란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란 사람은요,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니은이란 사람은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아이고, 1,000만 원 됐네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둘이 똑같이 세금을 10% 걷습니다. 자, 이게 A고요. 자, B. 자, 기억이란 사람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기술자가 됐어요. 니은이란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국가에서 기술을 알려주는 어떠한 그 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도움으로 기술자가 됐어요. 이것이 B입니다. 자, C. 자, 기억은 한 달에 연금을 100만 원씩 냈어요. 니은은 한 달에 연금을 50만 원씩 냈어요. 그러나 둘 다 65세가 되니까 나라에서 똑같이 2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실제로 건국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자, 기업 같은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10%씩 걷었으니까 아주 평등한데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회평등이 된다. 왜 기회평등이냐? 자, 1,000만 원에서 10% 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900 남았죠. 100만 원 10% 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90 남았죠. 그죠? 둘의 빈부격차가 세금을 내고 나서 개선됐어요? 개선되지 않았어요? 개선되지 않았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야? 빈부격차 발생하게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B 보겠습니다. 얘는 대학교를 나와서 기술자가 됐잖아요. 그죠? 얘는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기술자가 됐잖아요. 그죠? 둘 다 똑같이 뭐가 됐어요? 기술자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자 대 기술자로 어디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죠. 뭐 되게 만들어줬어?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의 평등이 됩니다. 야, 너 100만 원 냈어? 야, 너 50만 원 냈어? 닥치고 똑같이 200만 원씩 받아.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결과를 보장했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의 평등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논술 시험에 나왔을 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다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 사례만 나왔단 말이야. 이 사례만 나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쓰라는 거지.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저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근데 이것은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제시문에 잠깐 가봅시다. 자, 이 개념을 배우고 나서 제시문을 딱 보게 되시면은 이 제시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아, 기회의 균등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한 방에 딱 집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논제로 가봅시다.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 법은 그 장엄한 평등 속에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고 거리에 서고라고 빵을 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자, 줄 치시고요. 줄 치시고요. 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형광펜 쭉쭉 쳐보세요. 형광펜. 우리 여학생들은 다 가져다니죠. 남학생도 가져다니네요. 이거는 이 문장 자체만 딱 보면은 이 문장이 긍정적인 느낌이니 부정적인 느낌이니? 아주 긍정적인 느낌이잖아. 그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 안에서 이 문장은 실제로 긍정적인 역할이겠니? 부정적인 역할이겠니? 만민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듣는 문장이지만 이 문제 안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자, 줄친 부분 밑에 쓰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선입견을 깰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선입견을 깰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따옴표로 묶여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법이라는 것이 만민에게 평등하다. 이런 식의 문장인데 이 문제로 해석해 보게 되면은 얘는 결국에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과 관련하여 해석하러 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으로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그렇지. 부정적이다. 다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긍정적 의미의 뭐가 필요해? 불평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긍정적 의미의 불평등이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긍정적 의미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가지지 못한 자 또는 재능이 없는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려하는 것이 긍정적 의미의 불평등인 거지. 급식 먹죠, 급식.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요즘에?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집에 학교에서 다 주던데 급식을. 막 간식도 주고 장난 아니던데요, 무상으로. 급식 먹는데 나는 돈 냈는데 쟤는 엄마 아빠 없다고 돈 안 내? 왜 우리 평등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네가 낸 급식비에 걔 밥과 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지지 못한 자, 재능이 없는 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불평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 의미의 불평등이 필요하다 라고 쓰는 것이 문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약 몇 글자? 150. 그리고 해석 몇 글자? 해석 150 쓰게 되면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해되십니까? 자, 잠시 시간 좀 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번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